바로 전 페이지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를 구성하는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요,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 자, 여기서는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자,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분류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감정평가의 가격 이론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런 거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지금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알아봤다면, 이제 실무적으로 직접 필드에 나가서 감정 평가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거, 그랜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걔네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걸요, 원가 방식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얘와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이걸요 비교 방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부동산인데 미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을 가지고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도 더 공부할 게 있는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하려고 평가사들 시켜서 미리미리 평가해서 공시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감정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토탈 6문제가 나옵니다. 최근 15년 동안에 한 번을 빼놓지 않고 6문제 나오다가 6년 전인가 7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6문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오늘 여기서 이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근래 들어서 꼭 1문제 정도 꼭 나옵니다. 이렇게 1문제. 그리고요, 나머지 여기서 1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일반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나오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원가 방식에도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토탈, 이 6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를 오늘 이걸 다 못합니다. 오늘 다 못하고, 오늘은요, 이 기초 이론 요쪽에만 하고, 그리고 요거는요, 공부할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내용은 많은데, 요약하면, 박스 하나 정도,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박스 있죠? 요거 하나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춥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하는 거하고 요거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리고요, 3방식 중에 이 비교 방식은 좀 수월합니다. 아주 수월해요. 논리 자체가 최근에 비슷한 놈이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을 이렇게 수정하는 거니까 피부에 확확 와닿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원가 방식도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것도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그런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들어간 비용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낡고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이 가치를 빼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요것도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수익 방식은요, 요거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논리인데, 자,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예측하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요,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이게 무슨으로 바꿔놓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논리 자체가 아주 논리적인 건 하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논리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한 3년을 요것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춥니다.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한자도 공부 안 했는데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춘 거예요? 찍어서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3년 내내 요것만 공부했는데도 못 맞출지도 모른다, 이런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요, 항자도 안 했는데도 맞출지도 모른다. 이런 두 가지 있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3년 동안 이거 공부할 시간 있으면 다른 거, 좀 쉬운 내용을 공부하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자꾸 이거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인간이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급기야는, 이 부동산 학개론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포기합니다. 에이,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 자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하세요. 이거. 그냥 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강의는 할 건데, 공부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공부하되, 이거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춘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문제를 누가 안전하고 정확히 빠른 속도로 맞추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봤던 시험도 한 20문제 정도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맞추고 나머지는 찍는다 하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요거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요 정도만 할 겁니다.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요, 제가 3, 4월 달에는 9주를 할 겁니다. 9주. 그러니까 9주 동안에, 여기서 못한 내용 있죠? 교재에서 못한 내용을 다 할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3, 4월이 지나면은 책을 쭉 넘기다 보면, 웬만한 내용 다 끄적끄적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 4월이 됐는데도 끄적끄적 안 돼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5월달, 6월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한 번 더 유학집 가지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유학집 드릴 겁니다. 그거 맞춰서 PPT 띄워놓고서 이제 그대로 이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기초 이론. 요거는 말 그대로 한 30분만 공부하시면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기초 이론 중에, 이 부동산의 분류, 그리고 가격 이론, 이런 거를 공부할 건데, 어디를 잠깐 책을 보시면, 432페이지. 432페이지 맨 위쪽에 감정평가의 분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가 도대체 뭐냐? 의의를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감정평가를 왜 하려고 하냐, 이런 건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읽고 있다면 무슨 얘기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히 칠판에 쓰는 내용 있죠? 정리하는 내용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감정평가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430페이지 보시니까 위쪽에 감정평가의 의의가 돼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 이걸요 감정평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 등 했으니까 토지만 평가하는 건 아니죠. 토지 건물도 다 평가하는 거고, 때로는요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것도 전부 다 평가사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업권, 특허권 같은 형태가 없는 재산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주식 가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평가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평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431페이지 맨 위쪽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왜 하려고 하냐, 거기 밑에 이런 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읽고 있으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자, 감정평가를 왜 하려고 하냐 한번 볼게요. 간단히 하시면 돼요. 자, 이 오비맥주가 한 병이 있다고 치자. 한 병. 자, 오비맥주가 있는데 똑같은 브랜드의 맥주가 하나가 있다면 이 브랜드의 맥주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자, 어떤 맥주가 있는데 어떤 브랜드의 맥주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 같겠죠. 물론 도서 산간지방 이런 데만 좀 운반비가 들어가니까 좀 비쌀 뿐이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비쌀 겁니다. 안 그래요?
뭐 서울은 2,000원이고 부산은 3,000원 이러지 않겠죠? 다 얼마라고요? 2,000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거의 비쌀 겁니다. 저번에 거래할 때는 2,000원이고 요번에 거래할 때는 2,300원이고 이러지 않겠죠? 똑같은 브랜드 맥주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맥주를 거래할 때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면 금매로 어떻게 싸게 거래했다는 등, 아니면은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등 뭐 이런 거는 있어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토지가 한 평이 있다고 치자. 토지가 한 평이 딱 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겁니다, 거의 다. 그리고 얘는요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예컨대 이제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이 거래 실적, 실거래 실적을 보니까 저번에 거래할 때는 25억에 거래했는데 요번에 거래할 때는 20억에 거래하고 또 거래할 때는 30억에 거래하고 이렇게 해서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 토지를 거래할 때 이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사기를 당했다는 등, 아니면요 금매로 어떻게 싸게 거래했다는 등, 정부에서 뭐 도로 낸다고 강압적으로 수용을 했다든 등, 수용이 뭐예요? 강제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죠?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거래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불했는데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지만 돈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낫 들고 도끼 들고 이런 거 막 들고 시청에 가서 막 난리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을 시켜서, 감정평가사들을 시켜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해 놓게 한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조세라든가 보상금 같은 걸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감정평가가 나온 이유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가지고서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에서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해 놓게 한 다음에 조세라든가 보상금을 책정하려고 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요, 요즘에는 이런 거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을 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간단히 정의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분류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감정평가의 분류 이렇게 해서, 자, 맨 첫 번째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자, 432페이지 맨 위쪽에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요거 있어 없어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34페이지 현황기준의 원칙. 현황기준의 원칙에 따라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현황평가 이런 거 있고 이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건부 평가 이런 것도 있고, 조건부 평가 이런 것도 있고, 435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참고학습이라고 해서 기한부 평가와 뭐가 있어요? 소급평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현황기준 원칙에 따라 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요, 이렇게 여기 밭이라고 치자, 밭. 자, 밭인데 현재 밭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 형태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지금 밭인 상태, 현재 밭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밭인 상태 그대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 공법상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받는 상태,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지목이 만약에 대로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자, 그런데 대라는 게 뭐냐면, 지목이 대인데, 지목이 대는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상가로 이용되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이죠. 이런 걸요,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일 때에 비해서 대일 때는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질 겁니다.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로 바뀐 거예요. 바뀐다고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밭은 밭인데 2028년 3월 5일 날짜로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2015년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5월 2일 날을 기준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 있죠. 요거를요, 현황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황평가. 여기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감정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요, 감정평가 규칙 해줍니다.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뭐 다른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해서 혹시 대로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조건부 평가 이렇게 합니다. 조건부 평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밭은 밭인데 2028년 3월 5일 날 정도,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얼마가 될 것인가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기한부 평가. 그 다음에 과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소급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급 평가. 자, 그래서 자, 요거는요, 우리 실무에서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평가하냐면, 어떤 땅이 이제 그린벨트로 딱 묶여 있다고 치자.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요? 현황 평가다.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를 뭐라고요? 현황 평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용도로 쓰는 형태를 가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있는 상태에 그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컨대 어떤 서커스단이 한 보름 정도 서커스 운영하려고 밭 위에다가 그 가건물 세워서 서커스 운영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요,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밭으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용도로 쓰는 것들은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얼마든지 이 조건부 평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권이 요번에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직은 해제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해제될 거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를요, 조건부 평가해 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한부 평가는 어떤 아파트를 좀 짓기 시작했습니다. 착공이 시작됐는데 한 2, 3년 후에는 완공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완공 시점에서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뭐 아파트가 완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공 시점에서의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기한부 평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급 평가는요, 과거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소송이 진행됐을 때 이 과거에 그 2015년 정도에는 가격이 그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상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소급 평가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요, 요 정도만 하세요. 지금은 조금 자세한 것들은 좀 다음에 알아서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건부 평가는요,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평가사가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를 가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라고 가격을 평가했는데, 그걸 믿고서 거래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재산상에 크게 손해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듣기만 하세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요,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는 사실이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네 그 여건상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이 지역은 100년 동안 못 바꾸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100년 동안 못 바꾸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가정하고 평가하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볍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그 현황 기준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34페이지. 자, 아래에서 한 5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5번째 박스 바로 위에 찾으셨나요? 자, 감정평가는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좀 있는 상태, 이용 상황, 아니면요,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되셨죠? 요게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뭐,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은 현황 평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435페이지. 자, 위쪽에 박스 바로 아래 보면,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다. 자, 요거는 아예 지울게요. 이번에는 물건별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물건별로는요,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 평가. 자, 개별 평가라는 게 물건마다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건마다마다 따로따로.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요, 일괄에서 평가, 자, 어떤 걸 공부하냐면 435페이지에 자,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밑에 개별 평가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일괄 평가.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436페이지에 맨 위쪽에 구분 평가.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면 부분 평가. 그리고 자, 맨 아래에서 한 3번째 정도에 자, 이 뭐라고요? 보충학습이라고 있어 없어요? 거기에 독립평가, 이번에 뭐가 있어요? 독립평가. 이렇게 해서 5가지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5가지. 자, 지금부터 우리 물건별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물건마다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일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조건을 갖출 때는 거의 다 일괄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2개 이상의 물건 나와야 돼요. 2개 이상의 물건.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거나, 아니면은요, 용도상,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한번 하긴 했는데, 첫 시간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따로따로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있기 때문에 등기부도요,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거래할 때 건물만 따로 거래하고 토지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요, 가치 형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얘기는요, 이 건물 때문에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층짜리 건물이냐, 100층짜리 건물이냐, 1년밖에 안 됐냐, 100년 됐냐, 아니면은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요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요 땅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냐, 강북에 있는 아파트냐, 부산에 있냐, 울산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굳이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통째로 평가는 아닙니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하는 거를 뭐라고요? 일괄 평가한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당 1,500만 원이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거는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 밑에 땅이 있어 없어요? 땅이 지분이 있는 겁니다. 합쳐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일괄 평가한다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괄 평가하고 뭐 이 똑같은 게 뭐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분 평가입니다. 자, 부분 평가다. 얘는 또 뭐냐? 자,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이. 자, 먼저 2개 이상의 물건이 나와줘야 돼요.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혹은요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상호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토지 건물을 합쳐서 거래가 되는 복합부동산. 이렇게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를요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일부만의 가치. 예를 들어서 이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이렇게. 요거 평가하기가 쉬워요, 어려요? 왜냐면 토지만 덜렁 따로 떨어져 있다, 따로 있다. 그럴 경우는 평가하기가 수월한데 얘는 건물 때문에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요걸 감안해서 평가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건부지가 뭐예요? 건물이 있는 땅 있죠? 건부지 상태에서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뭐 합리적인 방식은요. 일단 일괄해서 평가한다면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안 했어요? 한 상태에서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뭐 무시하고 어쨌거나 토지 외에는 분명히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걸요. 부분 평가한다 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분 평가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상대적인 평가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립평가입니다. 자, 독립평가는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거 평가할 때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거 없다고 가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독립평가다.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2개 이상의 똑같이 그냥 쓸게요.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혹은요,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자, 이렇게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래요. 예를 들어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같은 게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평가하는 일종의 현황 평가인데 얘는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요.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한다. 혹은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지를 상정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역을 표준지로 정했다. 나중에 조세 같은 거 부과하려고. 근데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독립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다음은 이거 헷갈려 하시니까 어떤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자, 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토지를 그대로 평가하는 걸 부분평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독립평가.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평가하고 용어가 좀 흡사한 용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이걸요, 구분평가. 이렇게 합니다. 구분평가다. 얘는 뭐냐? 얘는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이렇게, 일단은 한 개 물건이 나와줘야 됩니다. 한 개 물건. 물건은 한 개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구분평가한다. 예컨대 도로변에 위치한 땅이 하나가 있는데 56번지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아닙니까? 56번지 필지인데, 자, 이 앞부분은요, 백화점 사람들한테 세를 줬고, 뒤에는요, 시장 사람들한테 세를 줬다. 그러면 한 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네요. 이렇게 하는 걸요, 구분평가한다 입니다. 구분할 수 있죠? 구분평가. 자, 이렇게 해서 물건별로 평가하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435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둘 이상의, 맨 아래 기출문제 있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괄평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436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보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분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6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기출문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여기서 일체로 이용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두 개 이상 물건이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체로 거래된다는 얘기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하나로 거래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될,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라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토지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는요, 건물이 있으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되죠. 이렇게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현황평가가 원칙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가끔 언급하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지금 계속 뭐 하는 거냐면 감정평가를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이렇게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타 다양한 형태의 분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 437페이지에 감정평가의 기타 분류라고 해서 첫 번째는요,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라 해서 공적평가라는 게 있고 공인평가라는 게 있는데, 공적평가는요, 그 옆에 국가라든가 공공기관 등 이러한 공적 기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요, 공적평가다 해줍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국가기관 산하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답니다. 걔네들이 이제 평가를 한답니다. 주로.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공적평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인평가는요,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를요, 공인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활동도 아무나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중개활동하는 걸요, 공인중개활동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공인평가제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 해서 필수적 평가가 있고 임의적 평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필수적 평가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필수적 평가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요걸 뭐라고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요,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해 줍니다. 자, 필수적 평가는요, 이렇게, 그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평가. 이거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좀 부과해야 되니까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평가. 이것도요, 보상평가.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이제 도로 내겠다, 공원 만들겠다, 아니면 도시 내겠다 하면서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죠. 강제로 수용한다는 얘기는 강제로 사들이겠답니다. 그러면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주면 돼야 한대요. 지들 맘대로 주고 싶은 만큼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보상금을 주기 위한 평가. 그 다음에 경매부동산의 평가, 경매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 평가입니다. 우리 경매부동산, 이게 빚을 못 갚아서 이제 법원에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거 평가사 시켜서 평가를 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자가 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임의적 평가. 이건 말 그대로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의적 평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 거래를 위한 평가. 일반 거래를 위한 평가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땅이 이제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100평짜리 땅이 이제 마음에 딱 듭니다. 마음에 딱 들어서 이거 살려고 했는데 이 땅 주인이 이걸 20억을 달랍니다. 20억. 요거 너무 비싸 보여, 안 비싸 보여? 비싸 보여서 이제 감정평가사 시켜서 이거 좀 평가해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냥 해요? 돈 받고 해요? 자기도 돈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좀 줬더니 이걸 평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평가사가 평가한 가치가 한 25억 정도의 가치는 된답니다. 그러면 25억 정도 가치가 되는데 얘는 20억에 나와 있으니까 좀 싸게 나왔어, 안 싸게 나왔어요? 좀 싸게 나왔으니까 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거래를 위한 평가,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부동산을 평가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담보평가다 해줄게요. 담보부동산을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 시세가 한 100억 정도 되는 상가인데 100억 정도가 되는 상가인데 이걸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히면서 자, 그 상가 주인이 5억만 빌려달랍니다. 얼마 빌려달라고요? 5억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전당포 주인이 한 30돈의 금을 들고 와갖고 3만 원만 빌려달랍니다. 급하다고. 그러면 이거 굳이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뭐 가짜면 어떻습니까? 뭐 손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3만 원 빌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논리로 100억 정도 되는 걸 갖고 와서 돈 좀 5억만 빌려달라면 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100억 정도 되는 걸 담보 잡히면서 95억을 좀 빌려달랍니다. 급하다고.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요? 이때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임의적 평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속평가다 해줄게요.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다 해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가시면 자, 이거 자제분들한테 이제 이 재산을 이제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려줄 때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언장에 당신은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면 너 장남 너는 이거 가져가라. 차남 너는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럴 경우는 굳이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유언장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갑자기 그 유언장도 없이 사망하시거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해진 대로 평가를 그 상속이 시행됩니다.
법정상속이라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뭐가 진행된다고요?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때, 자, 이 1순위가 누구냐면, 누가 이제 1순위가 받는다 아닙니다. 1순위가 있으면. 되셨죠? 그래서 1순위가 누구냐면,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사람을요, 직계 비속해 줍니다.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있다면, 손자, 손녀, 아니면 그 밑으로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요, 직계 비속해 줍니다. 그래서 1순위가 누구냐면,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로 배우자하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있다면, 직계 비속이 받는 게 1순위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 있으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배우자는요, 원칙적으로는요, 법률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서 같이 뭐 살았던 분들 있죠? 혼인신고가 돼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요, 법률혼 관계가 있는 사람, 이게 원칙이지. 무슨 이제 그 법률혼 없이 그냥 사실혼이라고 해서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원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자녀분들은 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람 피워서 애를 낳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사람하고 난 게 아니라 바람 피워서 나온 자식, 이것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자식도 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다. 그러면 손자, 손녀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자녀가 받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자녀는 없고 손자, 손녀만 있다. 그러면 배우자하고 손자, 손녀가 받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배우자는 있는데 직계 비속이 없다는 얘기죠. 애가 이제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순위가 참고입니다. 참고. 이순위가 배우자하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분들을 직계 존속해 줍니다. 직계 존속이다. 위로 올라가는 분.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자, 아버지, 엄마 있겠네요. 아버지, 엄마 있죠? 아버지, 엄마를 부모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있겠네요. 조부모. 위로 올라가는 분이 증조부, 증조모가 있겠죠? 그 위로 뭐라고요? 고조부, 고조모.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요, 직계 존속해 줍니다. 아버지 쪽이든 엄마 쪽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1순위 중에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럴 경우는 직계 존속이 배우자하고 받는 겁니다. 되셨죠? 이때 만약에 부모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못 받는 겁니다. 배우자하고 부모님이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엄마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받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자, 만약에, 자, 이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다 받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배우자도 없다.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는 얘기죠? 없다. 그냥 혼자 살았다. 그러면 그때는 3순위가 누구냐면, 3순위가 형제, 자매.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참고입니다. 참고. 이렇게 재미가 아니라 이제 상식적으로. 자,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근데 형제, 자매도 없다. 형제, 자매 없다. 그러면 이제 4순위가 사촌 이내의 혈족. 자, 피를 나는 가족을요, 혈족해 준 겁니다. 혈족. 그래서 이 배우자는요, 어차피 지금 없다고 했죠? 배우자는 혈족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혈족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척이다. 인간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을요, 인척,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피를 나는 그 가족들 아닙니까? 넓게는. 그죠? 이걸 혈족이라는 겁니다. 혈족이죠. 이때 촌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1촌, 2촌, 증조부, 증조부는 3촌 해줍니다. 몇 촌이라고요? 3촌.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3촌 왔어 그럼 대화한대요? 증조 할아버님 오셨습니다 해야 되지. 무슨 3촌 왔어 그럼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요것도 1촌, 2촌, 밑으로 3촌. 근데 요 사람은 촌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촌수가 무촌입니다. 무촌이에요. 어쨌거나 이 4촌 이내 혈족은요. 여기서부터 이 큰아버지가 계시다고 치자. 어떤 아버지라고요? 큰아버지가 계시면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 형이니까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촌수 계산할 때는 1촌, 2촌, 3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촌이라고요? 3촌. 큰아버지의 아들이 있다. 그럼 몇 촌이라고요? 4촌. 1촌, 2촌, 3촌, 4촌. 이 아들이 또 여자를 낳았다. 그러면 몇 촌이라고요? 5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쪽이든 엄마 쪽이든 이렇게 4촌 이내까지, 요 4촌 이내까지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 4촌 이내 혈족도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무주물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로 이제 기속되는 겁니다. 국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순위가 있다면 1순위가 다 받는 겁니다. 1순위가. 자, 배우자하고 이렇게, 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장남이 있고, 누가 있어요?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있고, 장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차남이 있을 수가 있네요. 차남이 있다면, 여기 이제 법정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요 돌아간 편의 재산의 전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1.5를 가져갑니다. 나머지가요, 1대 1대 1 이렇게 가져갑니다. 계산할 때는요, 전부 다 합치면 얼마? 4.5죠? 4.5분의 1.5를 누가 가져가요? 배우자. 4.5분의 1을 누가 가져가요? 장남.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원래는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건데, 유언장에다가 이렇게 배우자, 장남은 이거 가져가라, 저거 저렇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배우자는, 배우자, 너는 국물도 없다. 써놓을 수 있어, 없어요? 유언장에다 배우자 당신은 국물도 없다는 얘기는 건덕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 국물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아생전에 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유언장에 너는 배우자 당신은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원래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면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건데, 우리 상속법에 따르면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속인들은요, 상속받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가 한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은 요거의 반이죠. 법정 상속 지분의 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말이 청구권이 사실은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요,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받아내겠다 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 지분의 반은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청구하면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상속법을 계속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에 맞춰서, 자, 갑이 죽으면, 갑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갑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1.5 대 1대 1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상속법이 개정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렇게 하자. 배우자한테 한 80% 다 주자. 몇 프로 주라고요? 80% 다 주고, 나머지는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다. 한 20%는요, 똑같이 나눠주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상속법의 내용인데, 자, 요렇게 하는 게 뭐 좋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딸들은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한데, 이분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고 이제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노후 생활에 어차피 이 사람도 죽으면 다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가니까, 그 배우자한테 다 줘서,
노후에 좀 편안히 돈 걱정 없이 살게끔 하자. 이게 좋지 않냐 해서 이렇게 계속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돈 좀 있는 집안들, 재벌들의 집안에서 극구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분이 이제 55세인데 몇 세라고요? 55세인데 좀 일찌감치 이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65세 돌아가셔갖고 55세인데 55세 정도면 요즘에는 자, 이 평균 연령 길어요, 짧아요? 길으니까 이 재혼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떤 남자, 이게 여자인데 어떤 남자하고 재혼했는데 이 38살짜리하고 나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서요? 나이트에서 노래도 있어, 없어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연인이랑 이렇게 이제 결혼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요 재산이 80%가 누구로 가요? 여기로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안 재산이 다 이상한 놈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어떤 양아치 같은 애 있죠? 걔가 이 재산 뺏으려고 악착같이 혼인신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걔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벌들의 재산이 어떤 경우는 몇십억이, 몇백억이 다 가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이 자제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극구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정이 안 됐습니다. 외국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웬만한 외국은 하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유언장에 따라 집행할 때는 유언장에 따라 주면 되는 거죠? 그때는 평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주려면 하나하나 다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택이든 자동차든 주식이든 다 평가한 다음에 변호사를 시켜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가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의적.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어느 경우나.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437페이지 이 437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면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네들은요, 이 필수적 평가는요, 보통 이제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고, 요거는요, 이거 뭐 보상금 주겠다 아니면 조세 같은 거 부과하려고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임의적 평가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아니면 상속 재산 나눠 가지려고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이 사익 평가 바로 밑에 보면 법정 평가라고 있는데 이 공익 평가는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대로 평가해야 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법정 평가다. 이거는 공공 다수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법에서 정해진 절차, 규정, 세부적인 항목 다 갖춰가면서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자꾸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감정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은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조세라든가 보상 같은 거 책정하려고 평가사 시켜서 미리미리 평가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있죠.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는요,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리 원칙들이라든가,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감정평가사가 또 개업이라든가 법인을 차릴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차려야 되고, 감정평가 하다 보면 때로는 불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짜고서 뭐 아주 높게 평가한다든가 막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상 규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때로는요,
여러 깜빵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러한 법은요,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정한다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건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요, 모든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절차까지 다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세부적인 절차,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큰 틀만 정해주는 거고, 자, 요거를요,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세부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데, 요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는 거를요, 시행령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행령. 요거는 누가 공표하는 거라고요?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는 거고, 그 이하에 또 세부적인 항목도 생긴다면 그때는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다. 얘도 뭐라고요? 시행규칙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요, 각부 장관령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누가요? 각부 장관, 국무총리 이하의 각부 장관령으로 공표하는 게 뭐예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인데, 자, 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라는 법률 중에 시행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이 감정평가가 뭐예요? 요거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그냥 줄여서 국토부령으로 공표하는 게 뭐예요?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감정평가 규칙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요거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라는 법률 있죠?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뭐라고요?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면, 감정평가 규칙이 뭐냐면 감정평가 및 평가사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한 뭐라고요?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이다.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몰라도 됩니다. 438페이지 맨 아래쪽에 6번에 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 있어 없어요? 요거는 뭐 단독평가는 평가사 한 명이 하는 거를 얘기하고, 합의제 평가 혹은 공동평가는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하는 평가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바로 위에 보면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요거는 자, 보통 이제 감정평가 수준이 1차 수준의 감정평가, 2차 수준, 3차 수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3차가 누구냐면,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 요걸 뭐라고요? 3차 수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좀 비싸 보여, 안 비싸 보여? 비싸 보니까 뒷짐지고 중개업소 여기다 저기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1차 수준. 그 전문성이 전혀 없는 자가 평가하는 걸요, 1차 수준. 그 다음에 2차는요, 평가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초짜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평가하는 거를 2차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평가해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이쪽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말고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하니까 얘들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만 얘들보다는 좀 높다는 얘기죠. 아니면 은행의 대출 직원들, 은행의 대출 직원도 허구한 날, 자, 대출 같은 거 해주려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대출 직원이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2차 정도 되겠네요. 되셨죠? 2차 정도. 자, 잠깐만요. 자, 437페이지 볼게요. 437페이지 우에서 한 12번째 줄에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의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입니까? 의무적 평가입니까? 필수적 평가. 읽어볼게요. 자,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최저 경매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평가는 무슨 평가라고요? 필수적 평가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분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쉬는 시간이 좀 불규칙한데 2시 전에는 무조건 끝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약속을 2시에 잡으시면 됩니다.